남태평양에 자리 잡은 이 작은 섬나라는 세계인들의 로망이 되었습니다. 눈부신 자연 경관과 안정된 사회 시스템, 높은 삶의 질을 자랑하는 뉴질랜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뉴질랜드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뉴질랜드 경제에 숨겨진 민낯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구 530만 명의 이 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아름다움이 문제의 시작이기도 하죠. 세계 어디서든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 지도에서도 자주 빠뜨려지곤 하는 이 나라는 뛰어난 교육 시스템과 안정적인 정치 환경을 자랑합니다. 우수한 의료 서비스와 평등한 사회 문화까지 갖추었죠. 관광책자에 실리면 정말 매력적으로 들리는 조건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장점들이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경제적 딜레마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뉴질랜드 패러독스의 시작입니다. 현재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민율을 기록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나가는 이민 말이죠. 대부분의 키위들은 가까운 호주로 향하고 있는데 현재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호주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해에는 뉴질랜드를 떠나는 사람의 수가 전쟁이나 내전을 겪는 개발도상국의 난민 수준과 비슷할 정도였습니다. 이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대부분이 이 30대의 젊고 능력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이라는 점이죠. 이들은 뉴질랜드 경제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핵심 인력들입니다. 물론 전체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 덕분이에요. 하지만 이런 방식의 인구 증가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채우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정반대의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온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뉴질랜드로 몰려오고 있거든요. 그들이 가장 잘하는 것을 하면서 말이죠. 바로 부동산 투자입니다. 이는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뉴질랜드 경제를 이토록 특별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많은 키위들이 조국을 등지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추세를 뒤바꾸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차근차근 찾아보겠습니다. 뉴질랜드 경제는 본질적으로 작은 규모와 극도로 고립된 지리적 위치라는 현실에 의해 좌우됩니다. 전체 인구가 호주의 시드니 하나와 비슷한 수준이니까요. 시드니도 호주에서 그렇게 인구가 많은 도시로 유명하지는 않은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저주이기도 합니다. 저주라고 하는 이유는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구축하기가 극도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뉴질랜드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훨씬 큰 규모로 주요 운송 루트에 훨씬 가깝게 할 수 있거든요. 이는 단순히 전통적인 제조업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융 서비스업을 예로 들어볼까요?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의 주요 수출 상품 중 하나가 금융 서비스인데 굳이 오클랜드에서 국제 금융업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설령 누군가가 이 지역 전용 금융 서비스를 원한다고 해도 시드니가 더 널리 알려진 통화를 사용하고 더 큰 시장 규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호주와 뉴질랜드의 정치적 유대는 매우 긴밀해서 국제 기업이 뉴질랜드에서 하고 싶은 일은 사실상 무엇이든 호주에 있는 사업장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뉴질랜드 경제가 직면한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입니다. 결국 뉴질랜드에서 운영되는 산업들은 반드시 그 땅에 있어야만 하는 것들로 제한됩니다. 관광업, 지역 금융업, 지역 서비스업 등이 그 예시죠. 물론 인구가 적다 보니 엄청나게 많은 대규모 서비스가 필요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이런 산업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농업입니다. 뉴질랜드는 전 세계에서 농업 생산성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인데 이는 이 정도로 발달한 경제를 가진 나라로서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요점은 뉴질랜드가 저소득 국가들이 주로 의존하는 농업 분야를 받아들여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수자원,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매우 경쟁력 있는 고품질 수출품을 생산하고 있죠. 특히 먹거리가 절실한 아시아 시장에서 더욱 인기가 높습니다. 분명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고학력 도시 거주자들이 농장에서 일하려고 줄을 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그곳에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뉴질랜드의 농장들은 헥타르당 가치가 세계 최고 수준 중 하나입니다. 매우 비옥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남반구에 위치해 있어서 북반구에 훨씬 큰 시장을 위해 비수기에도 작물을 재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농지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다면 최고급 장비에도 당연히 투자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즉, 대부분의 작업이 고도로 자동화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이 나라의 가장 큰 산업은 모두 주택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주택 판매, 주택 임대, 주택 건설, 주택 대출, 그리고 이 모든 주택 관련 활동들을 관리하는 모든 업무들이 합쳐져서 국가 전체 경제 생산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이 주택들의 가격이 문제죠. 경제의 상당 부분이 토지 소유권에 달려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할 만합니다. 인구 밀도가 낮고 형식적으로는 여유로운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 놀랍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정부도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금지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부동산 수요의 원천을 차단한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타당했어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가격은 떨어졌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금지령이 시행되기 전에 외국인 구매자는 전체의 겨우 3%에 불과했고, 더 중요한 건 외국인 수요의 가장 큰 축인 호주인들의 유입은 막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정말 가까운 사이라서 서로의 국민을 자국민처럼 대우하는 협정을 많이 맺어놨거든요. 즉, 이 금지 조치에는 원래 가장 큰 외국인 구매자 집단이었던 호주인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호주인들은 평균적으로 더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고, 퀴스타운이나 오클랜드 같은 곳에 휴가용 주택이나 은퇴 후 거주지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살고 싶어하는 부유한 호주인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뉴질랜드 투자는 특히 매력적입니다. 뉴질랜드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호주 주요 도시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저렴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세금 효율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호주에서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인지세라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는 주택 구매 가격의 약 3% 정도에 해당하는 선불 수수료입니다. 그 자체로는 엄청난 금액이 아니지만 이런 별장들이 700만 달러에 팔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부담이죠. 뉴질랜드에는 이런 선불 수수료가 없어서 매력적인 대안이 되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수요는 국내에서 나오고 있고, 최근 몇 년간 정부 정책 덕분에 부동산이 세금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투자처가 되면서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금지 조치와 마찬가지로 변화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정부가 주택 가격을 낮추려는 의지를 보인 것만으로도 시장의 열기를 상당 부분 식히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가격은 여전히 문제고, 전 세계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보다 여기서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꽤 명확해 보이지 않나요? 뉴질랜드에서 삶을 시작할 여유가 없는 젊은 키위들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고 있다는 거 말이죠. 이는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의 문제점은 그들 중 절반 이상이 불구덩이에서 벗어나 더 큰 불구덩이로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더 저렴한 주택을 원했다면 이런 움직임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기회입니다. 뉴질랜드의 유일한 산업들은 정말로 그 땅에 있어야만 하는 것들 뿐입니다. 즉, 사람들이 농업이나 지역 부동산 시장 관련 직업에 관심이 없다면 단순히 호주의 대도시들에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이 자체로는
그렇게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더 전문적인 직업들은 자연스럽게 대규모 상업 중심지로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누군가가 미술관 큐레이터나 고급 연구원, 심지어 고위 경영진으로 일하고 싶어 한다면 대부분의 기회는 작은 시골 도시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작은 상업 중심지들은 그런 직책들을 지원할 만큼 충분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도시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는 경제학적으로 당연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뉴질랜드를 정말 독특하게 만드는 건 이 모든 일자리들이 집중되는 대도시가 다른 나라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종류의 인재 유출 자체는 특별한 게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고소득 국가들에게는 이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런 일이 뉴질랜드에서 벌어지는 이유는 호주와의 근접성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두 나라 간의 법적, 정치적 관계는 유럽연합 내부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태즈만 해협 양쪽에 사는 사람들은 각자의 나라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고 일하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으며 제한이 거의 없어요. 즉, 뉴질랜드 국민들이 떠나는데 큰 장벽이 없다는 뜻이죠. 또한 호주의 대도시들에는 일반적으로 교육 기회가 더 풍부하다는 점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수의 대규모 대학들을 보유하고 있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 키위들에게는 등록금과 정부 운영 학자금 대출에서 뉴질랜드 학생들을 현지 학생들과 동등하게 대우해 주거든요. 게다가 유럽연합 내에서 사람들이 이주하는 것보다도 뉴질랜드와 호주 간 이동이 훨씬 수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문화적으로도 매우 유사하니까요. 경제학자나 인구학자들이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꺼려하는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호주에 거주하는 뉴질랜드인들은 다른 나라 출신 이민자들에 비해 같은 수준의 적대감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많은 뉴질랜드인들이 뉴질랜드를 떠나는 이유는 호주로의 이주가 정말 쉽기 때문이고 대부분의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호주 도시들이 조금 더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역학 관계가 아무리 단순하더라도 그 효과를 역전시키는 것은 극도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형성된 흐름을 바꾸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현재 호주에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이 약 60만 명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수치입니다. 반대로 뉴질랜드로 온 은퇴한 호주인은 약 9만 명 정도입니다. 이들 역시 나이가 많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은퇴자들이라 노동시장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정말 불균형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젊은 근로자들을 모두 잃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뉴질랜드는 주로 고령 인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민을 통해 그 자리를 채워야 했습니다. 이제 숙련 이민에 대한 찬반 논쟁은 길고 복잡하며 솔직히 말해서 조금 지루한 주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이미 결론을 내렸고 경제는 논의의 한 부분일 뿐이거든요. 하지만 뉴질랜드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떠나는 사람들을 대체하기 위해 아시아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왔기 때문이죠. 한 가지 문제는 그곳으로 이주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다시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어디로 갈까요? 주로 호주로 가죠. 이로 인해 뉴질랜드는 시드니나 멜버른 같은 주요 도시들로 들어가는 뒷문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서는 취업 비자, 영주권, 그리고 결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더 쉽거든요. 뉴질랜드가 인력 유출을 보충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단 그 지위를 얻으면 호주로 이주할 수도 있어요. 이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1세대 뉴질랜드 시민들은 자신이 태어난 나라보다 몇 년만 지낸 나라에 대한 애착이 그곳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뉴질랜드는 부유한 호주인들과 키위들이 경치를 즐기면서 호주로 이주할 기회를 기다리는 노동자들의 서비스를 받는 값비싼 은퇴촌이 되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훌륭하지는 않네요. 그리고 이런 의문이 듭니다. 뉴질랜드가 호주와의 개방적인 관계 때문에 많은 사람을 잃고 있다면 왜 그냥 그 관계를 강화하지 않는 걸까요?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봐도 매우 어려울 겁니다. 기억하세요. 현재 뉴질랜드 인구의 10%가 호주에 거주하고 있고 일반 유권자 집단으로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지지하지 않을 테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유연성을 전반적으로 지지하는데 국가 자체에는 반드시 좋지 않더라도 자신들에게는 좋기 때문이죠. 이는 정말 복잡한 정치적 딜레마입니다.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이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호주와 뉴질랜드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우호적인 나라들입니다.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요. 물론 많은 젊고 생산적인 근로자들을 잃는 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영원히 떠나지는 않아요. 그들 중 많은 사람이 호주에서 습득한 기술과 함께 나중에 직장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며 종종 상당한 현금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 돈을 다시 지역 경제에 투자할 수 있거든요. 실용적인 해결책은 뉴질랜드를 젊은 근로자들에게 보람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더욱 신중하게 고려된 조치가 될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상대적인 주택 비용을 낮추는 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실행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이런 접근법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비교적 낮은 부채 대비 GDP 비율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큰 변화를 시행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고, 무엇보다 이곳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그들이 억만장자들에게 골든 비자를 팔고 호주 은퇴자들에게 수백만 달러짜리 호숫가 주택을 팔 수 있는 이유는 뉴질랜드가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깨끗하고 매우 아름다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경제학 분야에서는 이런 말이 애매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한 그들의 문 앞에는 항상 긴 줄이 있을 거예요. 사실 바다 건너편에 있는 불쌍한 사촌에게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나라인 호주에서도 우리가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이런 무형의 요소들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분명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자산과 잠재력을 고려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